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워킹맘입니다. 학원 원장이라고 하면 다들 자기 자식은 극성맞게 키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해요. 하지만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애들 가르치느라 내 새끼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나쁜 엄마랍니다. 정말 아이나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체감 중이죠.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은 늘어만 가는데 평범한 부부가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요? 힘들어도 그저 일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처지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시댁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들 부부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제발 사고만 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크게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한테 뒤통수 아주 제대로 맞았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더니 제가 헌신짝이 돼버린 거죠. 지금부터 워킹맘 며느리 2번 죽인 시모의 귀막힌 악행을 써볼게요. 여자들은 결혼 후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들 하죠. 저도 결혼하고 친정엄마 생각에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26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신 엄마가 사무치게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죠. 특히 딸이라 그런지 엄마와 평소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집에 가면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제 다리를 보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셨죠. 내 새끼가 남의 자식들 가르치다 몸 다 상하겠네. 쉬엄쉬엄 해라. 그러다가 병나. 나도 쉬고 싶은데 지금이 딱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쁘네. 학생들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바빠져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엄마가 늘 피곤해하던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늘 저만 걱정하던 엄마가 지병으로 떠났을 때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죠. 장녀였던 저는 슬픈 와중에도 아버지와 남동생까지 다독이면서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허망하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은 온 가족이 슬픔 속에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 후 저는 강사로 일하다 학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원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30 중반이 되어 있었죠. 그때 친구의 소개로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도 자상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껴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 당시 친정도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댁은 정말 가난했어요. 남편이 어린 시절에 일찍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형만 보고 사니까 나라도 내 밥그릇 챙겨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가장 돈 적게 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거야. 월급은 적어도 안정적이라 난 만족해. 결혼해도 자식한테 능력 없고 불안한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때 남편은 공무원이 일도 힘들고 월급도 적지만 다른 직업보다 안정적이라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살아서 본인은 안정적인 곳에서 일하면서 든든한 가장이 되고 싶다고 했죠. 아무래도 비슷한 아픔을 겪어서 그런지 남편의 말에 크게 공감했답니다. 저는 장녀라서 늘 집안의 보탬이 돼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방법은 달라도 비슷한 책임감을 안고 살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댁은 결혼 후 1년 정도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시모는 장남이었던 시숙한테 기대가 컸죠. 그렇다고 시숙이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일찍 결혼했다가 도박하다 이혼당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술만 마시면 한탄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죠. 우리 큰아들이 여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어. 원래는 동네 여자들이 줄을 설 만큼 인기도 많고 다들 사이 삼고 싶어 했었어. 그런데 웬 이상한 년 만나 결혼하고 잠깐 살다가 이혼당하고 저렇게 된 거야. 그 기집애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시모 말만 듣고 정말 시숙이 이상한 여자한테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한탄하는 걸 보더니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새언니가 뭐가 나빠. 팔이 아무리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엄마 진짜 너무한다. 새언니가 6개월 잠깐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큰오빠 술 마시지 도박하지 아주 돈 안 되는 짓만 골라 하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 넌 어디서 오빠 그런 식으로 모함하고 있어? 네 오빠가 그렇다고 사람을 쳤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 술김에 욕 좀 먹은 거 가지고 유세 떤다고 난리를 친 거잖아. 나는 다 참고 살았어. 네 아빠 알코올 중독으로 죽은 거 몰라? 아빠는 술은 마셔도 이래서 돈은 벌어왔잖아. 근데 큰오빠 봐. 지금도 엄마한테 찰싹 붙어 사는 거. 시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어쩐지 남편은 술이라면 질색하면서 입에도 안 댔던 거예요. 시부가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듣는 시모의 이상한 논리에 황당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시모 말에 답답했는지 얼른 반박하고 나섰죠. 아가씨 말처럼 40이 넘은 시숙이 시모 옆에서 그야말로 기생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번듯한 직장도 없었고 심지어 아르바이트할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시숙을 시모가 식당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하고 있었죠. 그래도 시모가 남편이 항상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손을 벌리진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했던 상태라서 남편이 더 시댁일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섰답니다. 하지만 시모는 하나 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하셨죠. 저는 임신한 상태로 한동안 학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제 상황을 알고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업떡을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입덧이 심하다면서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이거 나 일하는 식당 옆에 새로 개업했다고 떡 주더라. 이거라도 조금씩 먹으면서 해. 나도 임신했을 때 입덧 때문에 고생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유, 자식이 뭐라고 정말. 어머님, 이거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가 친정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도 챙겨야지.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지. 그래도 내가 영민이 잘 아는데 걔가 워낙 착하고 속이 깊어. 지 아버지 죽고 엄마 챙기는 자식은 걔밖에 없었어. 아마 뱃속의 아이도 잘 키울 거야. 시모는 제가 입덧이 심한 걸 알고 저를 챙겨주려고 오셨던 거죠. 그리고 시숙이 이혼해서 그런지 며느리가 생기면 잘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임신하고도 일에 치여서 힘들었던 저는 시모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이라서 일을 남한테 미룰 수도 없고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했죠. 그런 저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아유, 너도 참 이렇게 마음이 여려서 자식 어떻게 키울래? 하긴 자식들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눈물도 안 나. 이젠 정말 씨가 말랐어. 너무 힘들면 좀 내려놓고 살아. 남의 새끼들 가르치다 네 새끼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 시모의 말이 생전에 친정엄마가 했던 말처럼 들렸죠. 그 후 저는 임신 막달이 다가오기 전에 부원장을 고용하고 출산을 위해 휴가를 처음으로 길게 썼답니다.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한동안 좀 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는 친정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죠. 비록 가난한 시댁이었지만 그때 마음만큼은 정말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모를 겪어보니까 낯간지러운 말은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괜히 세게 말하기도 하셨어요. 출산 막달에 시모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가져다 주신 나박김치 정말 잘 먹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하긴 무슨, 그냥 집에 있는 거 남길래 가져온 거야. 집에 있었는지도 몰랐어. 아, 그러셨어요. 어쩐지 아주 푹 익은 것 같았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당황한 얼굴로 얼버무리면서 말을 돌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들릴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김치통을 들고 오셨죠.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의아한 표정으로 열어보니까 안에는 나박김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자 시모는 어색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거 그냥 집에 재료가 남길래 한 거야. 마침 우리 먹을 것도 똑 떨어져서 했는데 너무 많이 했길래 가져왔다. 우리 집이 좀만 더 넓었어도 여기 가져올 것도 없었다. 진짜 놔둘 곳이 없어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너 속이 이상하고 느글거릴 때 한 그릇씩 떠먹어. 저번에 이거 맛있다면서. 어머님, 정말 잘 먹을게요. 감사드려요. 남는 거 들고 온 거라니까. 뭘 또 눈을 그렇게 떠. 하여튼 잘 챙겨 먹어라. 원래 임신 막달이 더 힘든 거야. 나중에 아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모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일부러 또 만드셨던 거였죠. 늘 이렇게 표현은 과격해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남편을 찾아온 시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왠지 평소와 달리 무언가 부탁이 있어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냈던 터라 남편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시모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눕히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시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저렇게 한량처럼 살던 시숙이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자금 좀 달라고 하면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피를 나눈 형제라도 그동안 사고 친 게 있어서 쉽게 도와주지는 못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 간절한 얼굴로 남편한테 이런 부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네 형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일 좀 하겠다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 공무원이라 대출 잘 나올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대출이라면 지긋지긋해. 그런데 내 손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형을 도와주라고? 그냥 형 좀 포기해. 엄마가 이렇게 도와줘도 형 정신 못 차려. 지금도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 좀 봐. 엄마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서 형 도와줄 만큼 형이 제대로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도와주려면 엄마 혼자 도와줘. 다신 나한테 형 얘기하지 마. 난 그런 형 절대 인정 안 해. 제발 나 좀 그냥 둬. 각자 알아서 좀 살자. 남편은 시모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나가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죠. 모진 말을 내뱉는 남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한숨을 쉬던 남편은 답답함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으면 절대 시숙을 돕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라 시댁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이 조용하길래 시숙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던 와중에 아들이 돌쯤 됐을 무렵 운영하던 학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제가 고용한 부원장이 유독 극성인 학부모와 마찰이 생기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학원은 평판이 중요해서 제가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제 현재 상황을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부원장이 학원에서 사고를 친 것 같아. 지금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서 내가 나가서 수습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어린이집에 대기 걸어둔 게 있긴 한데 우리 차례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어떡하지? 나도 이제 남은 휴가도 얼마 없는데. 일단 내가 좀 더 알아볼게. 정 안 되면 육아해주시는 분이라도 찾아봐야지. 그동안 악착같이 일어난 학원을 이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돈을 주더라도 육아 돌보미를 빠르게 고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좀처럼 뭐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저출산이라더니 어린이집 대기는 6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우선으로 선발한다고 해도 요즘 맞벌이 아닌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편이 남아있는 휴가를 써서 아들을 돌봤고 저는 겨우 출근하게 됐죠. 하지만 남편도 육아휴직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어린이집에 등록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겁니다.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줄 알았던 시숙이 기어코 사업을 하고 있던 거죠. 돈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시모가 개인 신용대출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시숙을 도와주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정말 까맣게 모르다가 울면서 전화하는 시모의 전화에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영민아, 어떡하니? 집에 가압류 통지서가 왔어. 어떡하면 좋아? 나 이런 거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네? 대체 뭘 했길래 그런 게 와요? 엄마, 설마 또 형 도와줬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네 형이 그렇게라도 해보겠다잖아. 그리고 정말 확실한 투자라고 해서 해준 거야. 근데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봐. 어떡하면 좋니? 내가 형 사업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왜 도와줘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말년에 진짜 힘들게 살려고 작정한 거예요? 남편이 화가 잔뜩 난 채 통화하는 걸 보니까 시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시숙이 크고 작은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이미 연차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라서 시댁으로 가압류 통지서까지 날아왔던 거죠. 게다가 시숙은 사업이 망하자마자 사기꾼 잡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도망친 겁니다. 사고 친 사람은 시숙인데 시모 혼자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남편은 시모한테 답답한 듯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화를 저렇게 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발등에 불똥 떨어졌는데 시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미 대출은 턱끝까지 차서 더 이상 자금 조달할 방법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집에 어린 손자가 있는데도 시모는 문을 안 열어주니까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자식놈 키워놨더니 엄마를 이렇게 버려? 이 나쁜 놈아, 썩어 문드러질 놈아. 네 자식 얼마나 귀하게 키우나 보자. 내가 너 가만 안 둬. 맨날 이렇게 집에 찾아와 우는데 저도 참 답답했죠. 저는 퇴근하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시모를 일으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다고 여기서 울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옆집 사람들도 있는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어떡해. 주택담보대출 연체되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당장 나한테 이 큰 돈이 어디서 생겨?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다고 그 돈이 저희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죠.
네가 자식 키워봐라. 뭐든 해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때 정말 시모의 학원 일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은 석 달 지속적으로 연체될 경우 3개월 이후부터 경매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다가 시댁 다 저희 집 앞에서 죽치는 건 아닌가 불안했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집 넘어갈지도 몰라. 우리도 돈 해줄 여력은 없어도 어머님 개인 회생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래도 개인 회생 시작하면 집 바로 안 넘어가고 1년 정도는 살 수 있대. 그동안 어머님이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월세라도 얻으실 수 있게 하자. 진짜 형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걸 왜 도와주냐고.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장인어른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 내가 너무 한심하다. 걱정 마. 한번 이렇게 당하셨으니까 또 안 그러시겠지. 결국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모의 개인 회생 신청을 도와줬어요. 1년이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 모아서 시모가 보증금이라도 마련하길 바랬죠.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벌긴 했지만 그때는 학원 사정도 어려워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말년에 개인 회생을 하면서 그나마 있던 집마저 잃게 된 거죠. 사실상 쫄딱 망한 거나 다름없던 상태였어요. 제가 시모한테 개인 회생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라. 나가던 식당도 망해. 아들놈도 망해. 아휴, 진짜 내 인생 그냥 개판 났네. 일 어쩜 좋아. 하필 시모한테 직장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일하던 식당이 어려워지면서 시모가 백수가 되게 생긴 겁니다. 결국 저는 시모를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미화원으로 고용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사투 끝에 시모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됐어요. 집은 1년 뒤 경매로 넘어갈 테지만 그래도 5년간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빚을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학원에서 미화원으로 있는 동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도 저 임신했을 때 많이 챙겨주셔서 저도 보답하고 싶었을 뿐인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모도 급한 불 끄고 나니까 살만해졌는지 편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마침 화장실 청소를 하러 온 시모가 투덜거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죠. 여기 학원은 애들이나 선생이나 어쩜 그렇게 화장실을 더럽겠어? 나 진짜 별의별 일 다 해봤어도 이런 곳은 또 처음 보네. 학원에서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걸 왜 학원에서 가르쳐요? 이런 짓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 지금 이런 짓이라도 하셔야 되는 상태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요즘 미화원 구한다고 공고 올리면 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도 저 어머님한테 따로 부탁한 거예요. 누가 안 하겠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모 말에 저도 모르게 저런 말까지 하게 됐네요. 솔직히 몸 건강하신 분들, 손주들 용돈벌이로 하겠다는 분들 정말 많았답니다. 그런데 시모 사정 다 아는데 그냥 단순히 돈으로 도움드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모가 투덜거리니까 진짜 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휴가를 쓸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어린이집에 자리도 안 나오고 진짜 미칠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학원에서 우연히 육아 도우미 관련 상담받는 걸 시모가 듣게 된 겁니다. 결국 집으로 오는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하고 뒤를 돌았는데 시모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모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깜짝 놀랐잖아요. 너 애 봐줄 사람 구하고 있었어? 아이, 그러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걸 왜 어머님한테 말을 해요? 내가 봐줄게. 어차피 여기 청소해주고 돈 받나, 애 봐주고 돈 받나 같은 거 아니겠어? 다 네 일 돕는 거잖아. 내가 자식을 3명이나 낳고 키웠는데 손자 하나 제대로 못 봐줄까 봐 그래?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봐. 어머님요?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왜? 어차피 돈 쓸 거면 나한테 써. 생판 모르는 남이 애 봐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낫지. 시애민 뒀다가 국 끓여 먹을래?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았습니다.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서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가 겁이 나기도 했죠.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려다 보니까 시간만 잡아먹은 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시모한테 아이를 맡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집으로 불러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설명했죠. 그런데 시모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다 알아. 내가 애 키울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이 잘만 키웠어. 그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 아이잖아요. 어머님도 최대한 지켜주세요. 그래, 알겠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주 유난이라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아주 금지옥엽 어와둥둥 봐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걱정 말라고 하니까 괜히 불안했죠.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급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달에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너는 얼마까지 생각하는데? 저는 한 2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250만 원? 쓰는 김에 30만 원 더 써. 나 매달 변제금 나가는 금액 엄청 큰 거 알잖아.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만 두고 다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좀 더 써봐. 내가 정말로 건강하고 소중하게 잘 키워주마. 알았지? 네. 그럼 어머님, 저도 정말 요즘 학원 사정 안 좋은데 어머님 생각해서 28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잘 부탁드려요. 지금 학원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제가 일을 해야 어머님 돈도 챙겨드리죠. 아유, 걱정 말어.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내심 불안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모를 믿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요즘은 애들 키우는 집이면 하나씩 다 있다는 홈 CCTV도 설치된 상태라 안심하고 맡겼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시모가 잘 봐줄까 걱정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계속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모가 어린 손자를 잘 봐주고 있었죠. 괜히 의심한 제가 미안해질 만큼 시모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한참 돌진한 후라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였죠. 그런데 시모는 아들이 넘어질까봐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음성을 켜보니까 시모는 아들 뒤를 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잘 도겄네, 우리 장군님. 좀 있으면 뛰어다니겠어. 아이고, 신나 그래. 시모는 아들 걸음에 맞춰서 추임새도 넣었죠.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모를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판 모르는 남보다 시모한테 맡기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학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몇 달 안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할 일이 수두룩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일에만 빠져있는 동안 집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한테 시모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집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니까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여기서 밥 먹어도 될까? 밥이요?
드셔도 되죠. 그런데 제가 뭐 해둘 시간은 없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넌 네 일이나 봐. 시모가 주방을 쓴다는 게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집까지 와서 어린 손자를 보는 시모한테 주방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음식을 꼭 대식구가 먹는 것처럼 많은 양을 하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밥통을 열다가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죠. 무슨 밥이 이렇게 많아? 그래봐야 집에서 밥 먹는 사람 엄마 한 분인데 밥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밥이 많다니 어머님이 해두신 건데 어디 봐봐. 남편이 놀라면서 하는 말에 밥통을 열어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어머님, 밥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랑 남편은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저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나? 아유, 내가 살림을 대식구만 해서 그랬나 봐. 이제 조금 줄여볼게. 시모는 제 말에 놀라더니 어딘가 어색하게 대답했죠. 그래도 한 번 말하니까 시모는 밥을 먹을 만큼 적당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하면 시모는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시모는 별탈 없이 잘 보는 것 같았죠. 점차 학원도 예전처럼 회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시모는 저한테 돈 맡겨둔 사람처럼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나 6시 퇴근하면 된다면서? 지금 6시 30분이잖아. 추가 근무 수당 줘. 30분 넘었다고 추가 근무 수당이요? 그래, 여기 더 있었으니까 당연히 줘야지. 제가 어머님 밥 드신다고 밥값 따로 빼고 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그럼 저도 어머님 식비 따로 받을까요? 식비도 엄청 늘어서 저도 허리가 휘겠어요. 됐어. 그럼 오늘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는 일찍 다녀.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휴. 조금만 늦어도 추가 근무 수당 달라고 시모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빨리 어린이집 순서만 다가오면 얼른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거실에서 잠이 들어있는 겁니다. 남편이 회식이 있던 날이라서 제가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7시쯤이었죠. 아이는 배가 고픈지 울고 있는데 시모는 세상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이를 안아 달래주면서 시모를 깨웠죠. 그 순간 화가 나서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만 두고 그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애 이유식은요? 이유식? 아이고 세상에, 지금 몇 시냐? 8시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일을 어째? 이유식 자자자. 그런데 어째 시모가 들고 온 이유식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주문해둔 이유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이유식 그냥 내가 만들어 먹이면 될걸 뭐하러 사 먹여? 네? 그거 이유식 업체에 직접 돈 주고 사는 건데요. 이미 돈도 다 냈다고요. 아, 그거 다 환불받았지. 어차피 거기서 돈 주고 부탁하는 거나 내가 그 돈 받고 내가 만드는 거나 똑같잖아. 내가 좀 수고롭지만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먹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 이유식을 값을 다 환불받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시모가 이유식이라고 만든 건 재료가 잘게 썰려 있지도 않았고 심지어 잔뜩 만들어 둔 건 그냥 떠주기만 하는지 이상한 냄새도 나고 있었죠. 그래서 전 화가 난 목소리로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대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잘게 썰려 있지도 않고
이걸 대체 애한테 어떻게 먹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내가 지금 손자 못 먹을 거라도 먹였다는 거냐? 오늘 겨우 하루 먹인 걸로 애가 어떻게 되기라도 해? 잘만 먹었구만 난리야. 이유식 환불받은 돈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야, 내가 이거 만들어서 먹이려고 오늘 개고생했는데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니까 왜 멀쩡하게 신청해 놓은 걸 취소를 하세요? 아, 몰라. 나는 오늘 애 먹을 이유식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이유식값 못 줘. 나 간다. 시모는 끝까지 이유식값 못 준다면서 도망치듯 나가버렸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봐야 월급 줄 때 빼고 주면 될 일이라서 내버려뒀네요.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남편에게 시모와 있던 일을 하소연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기저귀를 갈려고 보니까 아이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설사에 구토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응급실로 달려갔죠. 하필 소아과 찾기도 힘들어서 정말 한참 헤매다가 겨우 도착한 병원에서 아이 상태를 보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유식으로 뭐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의 말에 사진으로 남겨둔 시모의 이유식을 보여줬어요. 혹시 몰라서 아이가 먹었던 건 전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죠. 사진을 보여주기도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황당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죠. 이유식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먹는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여기 그릇 좀 보세요. 고춧가루 같은 것도 붙어있네요. 오염된 음식 먹고 세균성 장염이 온 것 같아요. 당분간 아이 옷도 분리해서 세탁하시고 손 자주 씻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저는 눈앞이 아득했어요. 제가 꼭 아이를 아프게 만든 것만 같았죠. 죄책감과 미안함에 응급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병간호하다 다음날 집에 온 저는 바로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찍혀 있었죠. 사업 망해서 도망간 시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시모는 제 아들은 완전 뒷전이었어요. 아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시모는 와보지도 않고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죠. 야, 어른들 밥 먹는데 너 조용히 안 해? 무슨 애가 목청만 저렇게 커? 애새끼가 목청 한번 큰 게 아주 지 부모 등골 제대로 빼먹겠구만. 저런 애들이 지 잘난 맛에 살면서 부모 말 무시한다니까. 네 형 좀 봐라. 시숙의 말에 시모는 같이 낄낄거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같이 영상을 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죠. 어쩐지 그동안 반찬이며 쌀을 사다 두기 무섭게 금방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시숙이 드나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시모가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그 상태로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도 안 닦고 아이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 손으로 아이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보면서도 믿기 힘들더라고요. 다른 영상은 보나마나였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면서 오면 귀찮다고 밀기까지 했어요. 심각한 것도 많았지만 차마 이곳에 접기도 힘들 만큼 저는 처참한 심경이었어요. 그동안 눈에 띄는 상처가 없어서 몰랐던 거였죠. 저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휴대폰을 들고 시모랑 단판을 지으러 시댁으로 갔죠. 남동생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엄마로서 가만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고도 없이 시댁에 들이닥치니까 시숙이 있었죠. 시모는 저와 남편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왔어?
아주버님 도망갔다면서요. 근데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얘가 못 올 곳 왔어? 반성하고 집에 온 거야. 제가 드리는 돈으로 또 큰아들 뒷바라지 하고 계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들였냐고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설마 나 감시했냐? 이게 진짜 건방지게 어디 시어머니 감시해? 시모는 홈 CCTV가 있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시수까지 끌고 와서 밥도 먹고 제 집처럼 산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죠. 지금부터 당신들 가족도 아니야. 둘이 내 자식을 죽일 뻔했어. 알긴 알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나는 애 봐준 거밖에 없어. 아줌마, 양심이 좀 있어봐. 280만 원씩 받아가면서 애를 본 게 아니라 아주 방치를 했잖아. 나 어릴 때도 형 뒷공원이 쫓느라 나랑 여동생은 뒷전이었으면서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었어? 정신 차려. 40 넘은 아들 챙긴다고 삽질하지 말고. 나 당신들 고소할 거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남편은 분에 못 이겨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TV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이 그런 남편을 보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형이 동생 집 가서 밥 좀 먹을 수도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그러더니 시숙은 남편을 내려치는 거 있죠?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한 대 맞더니 시숙을 보고 차라리 잘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선방 친 거야. 지금 나 먼저 쳤으니까 나도 친다. 시숙과 남편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좀 알려보라고 안달복달이었고 결국 저는 경찰을 불렀죠. 그렇게 경찰로 나란히 가야만 했어요. 시숙은 경찰서에서도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 선생님, 보세요. 동생이 형을 볼 터지게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이거 합의 못해요. 합의 같은 소리 하네. 이 사람 잡아가요. 우리 집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이에요. 아수라장이 된 경찰서에서 저는 크게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아줌마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이거 다 증거예요. 우리 아들 밀치고 때리고 괴롭혔어요. 어제는 병원도 다녀왔다고요.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영상을 본 경찰은 시모를 피의자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건 접수 후 시모는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거죠. 긴 기간 지속적인 폭행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너무 분해서 화가 치솟았는데 3개월 뒤 시모와 시숙은 알아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죠. 아가씨가 저희 부부를 찾아와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 다시 받아준 엄마랑 크게 싸우고 집 나가서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요, 새언니. 그리고 엄마랑 오빠 지금 이 동네에 없어요. 어디로 또 도망쳤는데요? 제발 저려서 도망쳤대요? 새언니가 개인회생 도와준 거 있잖아요. 그 변제금 3개월 또 밀려서 결국 회생 신청도 다 폐지됐어요. 완전 망한 거죠. 집 넘어가고 신용대출도 상환하라고 난린데 돈이 어딨어요. 가진 건 몸뿐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큰오빠 있잖아요. 자기 엄마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 또 도망갔어요, 글쎄. 진짜 그런 것도 아들이라고. 겨우 개인 회생할 수 있게 도와줬더니 그 변제금도 감당 못해서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진짜 저는 끝까지 시모를 고발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자승자박이라고 스스로 법의 처벌을 받고 있더군요. 그 와중에 또 엄마 외면하고 달아난 시숙이 정말 정신 나간 놈이다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모만 생각하면 열불이 납니다. 그래도 혼자 스스로 파멸했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 분을 삭히려고 하고 있어요. 제 아이는 그때 병치레 이후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걸음마도 잘하고 있죠. 아가씨는 그날 이후 종종 보고 살지만 그 후 시모와 시숙 소식은 반감무소식입니다. 나중에라도 시모 빚이 남편한테 넘어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긴 해요. 둘이 어디선가 또 기생하고 살고 있겠죠. 제일 믿어야 할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컸지만 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들을 보면서 회복 중이랍니다. 세상에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데 아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려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